안녕하세요. 지식OS 손민규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잃은 길을 찾아주시는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2022년과 2023년 주식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식시장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사자성어를 한번 준비를 해왔는데 올해가 마치 이제 이거 같아서요. 누란지위라고, 누란지위가 뭐냐면 여러 개의 알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는 형상이라는 이제 사자성어인데, 그 뭐냐면 악재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아마 첫날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스테인 플란트 횡령 사건이 터졌어요. 이 첫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 LG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을 했고, 근데 그게 너무 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고, 2월에 전쟁 나고, 거기다 중국은 상해시가 2달이나 셧다운을 당하고, 예. 그리고 미국 물가가 9%나 오르기 시작했고,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했는데 거의 5% 가까이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너무나 좀 확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악재 끝없는 연속이 좀 아니었나, 좋은 뉴스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란 지위처럼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어쨌든 정말 코스피가 20% 이상 빠질 정도로 좀 좋지 않았던 그런 좀 아쉬운 좀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정리해 주신 사건만으로 뭐 20% 정도 빠지면 선방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미스터 마켓 2023을 내주셨는데요. 이 책은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미스터 마켓 2021부터 썼는데, 그때 이제 매년 제가 가을 정도에 이제 집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떤 산업이 좋을까, 항상 이제 저의 컨셉은 그거예요.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습니다 이거보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 내년에 이쪽 산업이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항상 고민하면서 책에 좀 담는 편인데, 근데 올해는 정말 시장이 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진짜 좋아질 업종이 뭐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좀 느낀 건 뭐였냐면, 결국엔 그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누군가가 사실 지갑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우리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이 지갑을 열 수도 있고, 정부가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도 기업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전보다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유일하게 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이제 정부죠, 정부.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면 어디가 좋아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 아이디어에서 좀 찾다 보니까 지금 올해 제일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 그거죠. 미중 갈등이잖아요. 탈공급망 이슈라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이제 빼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발생을 했었죠. 근데 그걸 좀 아이디어 삼아 보니까 연결이 좀 돼서 나오더라고요. 기업들, 산업들이.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뭐라고 좀 컨셉을 잡았냐면 결핍이다. 결핍으로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뭔가 내가 부족하면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공급망에서 어쨌든 빠지게 됩니다. 그럼 빠지면 누군가 그걸 채워줘야 돼요.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핍은 올해 전쟁이 또 큰 이슈였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슈가 되면서 제일 컸던 게 유럽이 이제 바뀌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의존을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이걸 빼려고 그러죠. 러시아가 이제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발을 빼는데, 그러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의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 어디서 이 결핍을 채울 것이냐. 결국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채운 거죠. LNG를 수입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래서 에너지 결핍을 채워줄 기업들이 내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 이제 컨셉은 GDP 결핍을 잡아봤어요. 뭐냐면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건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근데 경기 침체 온다고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물가가 높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없지만, 정부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뭐라도 해야죠. 예,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가 측면에서 GDP를 상승시킬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돈을 직접 주긴 좀 그러니까 투자하긴 좀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을 해본 게 결국 기술 혁신 아닌가, 뭔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GDP 결핍과 좀 결부지어서 기업들한테 혹시 뭐 이런 사업을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좀 세액공제라든가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좀 한번 또 고민도 해봤어요. 그래서 GDP 결핍을 채워줄 뭔가 새로운 수요 산업 이게 아직은 뭐 내년에 바로 발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엔 정부 입장에선 23년이든 24년이든 GDP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에 좀 투자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뭐 정부든 기업이든 간에 그래서 GDP 결핍을 채워줄 그런 산업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줄기를 좀 잡아가지고 결핍이라는 좀 주제를 통해서 이번에 한번 23년도 한번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 2023년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세 가지 정도를 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좀 처음부터 원론으로 들어가서 제가는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이제 문장이 운의 요소를 배제하는 게 진짜 네.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강연회 같은 데 가면 이 얘기를 자주 해드려요. 주식 투자는 사실은 운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은 왜냐하면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수술을 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치과 가서 임플란트 시술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거의 실수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의사인데 잘 몰라요. 그럼 당연히 실수하죠. 왜냐면 내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임플란트 하는 회사로부터 이제 수업을 받고 많이 이제 시술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면 거의 달인 경지로 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요. 뭐 그냥 꾸준히 유지가 되죠.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지 않은 이상. 주식은 왜 다르냐면 주식은 내가 의사분들처럼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70%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30%가 거기서 어긋나는 경우가 뭐냐면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횡령 사고가 터졌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요. 중국 셧다운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운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도 하고요. 내가 투자를 잘했는데도 내가 오스테 임플란트의 성장을 믿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횡령 사고 나서 2달간 거래 정지되고 상폐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운의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제가 운의 요소를 좀 배제해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운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요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돼요. 뭐 진짜 주주 뒤통수 때리는 일도 많고 근데 진짜 운 좋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어떤 기업을 샀는데 이 회사가 1년, 2년, 3년 후에 천천히 좀 성장할 걸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정치 테마에 엮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2배가 올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기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어요. 2020년도에 뭘 사도 다 수익 났어요. 그것도 사실은 시장이랑 운이 작용한 거죠. 내 실력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떤 경우는 내 실력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나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난 내 정석대로 분석하고 근데 운이 나빠서 횡령사고 맞고 전쟁 나고 이래서 진짜 내 계좌가 정말 박살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런 그 행운과 불운에 따라서 내 계좌가 단기적으로는 출렁이는데 장기적인 성과는 운이 결정하지가 않아요. 결국 그 본질이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거. 이게 진짜거든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계속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본질 가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게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은 운이 많이 작용하지만 그 운에 의해서 만약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실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 때문에 올라가서 수익 난 거를 마치 나는 진짜 이제 투자의 신이다. 그래서 다 망하죠 사실. 이제 그때가 왜 위험하냐면 빚을 내요 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정치 테마로 갑자기 올라갔을 때 내 실력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리고 운이 나빠서 어떤 기업이 정말 갑자기 시장이 대폭락을 해서 빠졌어요. 그것도 운이 나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업 가치가 여전히 좋으면 더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최대한 그런 운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운의 요소를 배제해 나가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꾸준히 하시면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적어본 겁니다. 그 정치 테마 좀 말씀하셔서 방금 생각난 게 게시판 보면 꼭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의 꽃은 대선 테마주다. 대선 테마주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또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반도체 투자를 또 예로 드시면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투자를 했다면 이건 투자 실패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저도 올해 초에만 해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많아질 거다 해서 네네. 투자를 했고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삼성전자 한 주라도 없는 사람이 네, 좀 드물 맞습니다. 텐데요.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와 전망 좀 솔직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라는 게 맞추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근데 뭐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년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20년 전보다는 꾸준하게 회사가 성장하고, 근데 그 오르는 과정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심한 과정, 반토막 난 적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땐 적자도 난 적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우여곡절을 딛고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을 저는 해왔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내가 물렸다고 해서 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결국 삼성전자가 이거죠. 앞으로 기업 가치가 안 좋아지고 우리가 예상한 거랑 좀 반대로 회사가 뭐 정말 장사를 못하고, 예, 뭐 진짜 TSMC한테 점점 밀리고 파운드리 아예 경쟁도 안 되고 디램에선 마이크론에 다 추월당하고, 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실패한 투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근데 아직은 그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여전히 메모리 1등이고 낸드도 잘하고 있고 파운드리는 3나노 물론 아직은 뭐 성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TSMC보다 먼저 내놨어요. 기술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TSMC는 3나노가 아직은 그 양산을 못 하는데 삼성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공정이죠.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를 아직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좀 어떻게 보면 또 운도 안 좋았던 게, 삼성이나 삼성이 투자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불운이 왔던 게, 아까 제가 누란지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별의별 악재가 다 터져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불운이잖아요. 사실 전쟁 났죠. 중국이 셧다운 됐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근데 이제 금리가 또 너무 오르니까, 이 물가 때문에 금리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IT 기기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는 사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또 불운의 요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니까 반도체가 우리가 뭐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요 정도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을 거냐? 어차피 반도체 또 사이클 돌거든요. 경기는 언젠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실적은 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시안적으로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해만 놓고 보면 당연히 처참한 실패죠. 근데 삼성전자의 가치를 믿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 보고 1년, 2년 이렇게 꾸준하게 한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기업 가치가 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훼손됐다고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좀 보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진짜 실패하려면 경쟁력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실패한 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기업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반도체 환경. 그래서 이거는 외부 요소가 좀 컸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거죠. 남들 다 잘하는데 같은 반도체인데 혼자만 못해요. 그럼 그 회사는 실패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내년까지는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뭐 연말 연초에 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게 미국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한국 주식을 살까요?인데요. 23년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일단 사실 이제 지난 10년간 보면 2010년 이후로 2011년인가 그때 그 이후로 미국의 빅테크라 그러죠. 플랫폼이라 그러죠. 이제 그 기업들의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올랐죠. 아마존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어디 있냐면 저금리죠, 저금리. 지난 10년간은 금리가 거의 밑에 있었고, 그리고 물가가 안 높았어요, 사실은. 예. 근데 물가가 또 높을 수가 없는 게 중국이랑 공장이 가동이 잘 됐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의존을 많이 하니까 싸게 만들어주니까 아마존 제품도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다가 하니까 저물가 그 상황에서 금리 올릴 이유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 주들은 저금리기에 또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 10년간의 이 사이클이 이어졌는데, 이게 정점을 찍은 게 결국엔 2020년 코로나 터지고 제로금리로 한번 더 가다 보니까, 근데 이 기업들은 또 언택트 수혜주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또 이 기업들의 뭐 앱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때 너무 또 오버슈팅을 해버렸어요. 사실 우리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엄밀히 보면. 그래서 그 수혜를 이제 한 번에 다 받았죠. 근데 이제는 환경이 완전히 한번 보세요. 다 바뀌었잖아요. 금리는 높아졌죠. 물가 높죠. 거기다가 지금 언택트가 끝나가죠. 지금 이제 사람들 컨택트 하죠. 밖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성장도 둔화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무조건 그동안 10년간은 미국 주식 사면 성공했어요. 실제 나스닥이 폭락할 때 사는 분치고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공식이 통하겠냐 이거죠. 그 공식이 왜 안 통하냐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국 기업이 더 낫다, 미국 주식이 낫다가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서도 그 지금 환경에 맞는 기업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주식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그 빅테크 기업 중에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 계속 주가 안 좋잖아요. 그 기업은 좋기가 좀 어렵죠. 환경이 바뀌어졌으니까. 옛날에 구글 지금도 좋죠. 물론 좋지만 옛날처럼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도 똑같아요, 사실은. 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기업,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좋으니까 뭐 아무거나 사자. 미국은 안 좋으니까 미국을 팔자. 이런 이분법적인 건 사실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환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골라보자.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조업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0년간은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았어요. 무형제라 그러죠.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사실 눈에 잘 안 보이죠. 우리는 여기 스마트폰으로 그냥 게임도 하고 제품도 구매. 아마존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죠. 유튜브도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뭐 영상은 보지만 실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시대보다는 이제 앞으로의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유형제 시대가 아닌가. 한마디로 공장 짓고 거기서 물건 만들어내고. 예.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물가가 높고 금리가 높은 것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공장 지으라 이거예요. 미국에다. 중국에서 빼서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사업하고 싶어 공장 지어. 이거예요 사실 논리가. 그럼 공장을 짓는 순간 유형제죠.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돈들이 지금 몰리기 시작. 실제 올해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되게 신고가 난 기업들 한번 보시면요. 미국이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부품들 있죠. 이런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냐 미국이냐 보다도 그런 제조업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선택하시면 좋겠고, 다만 굳이 비교를 하면 한국이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제조업 국가입니다. 전체 한 100이면 60, 70이 제조 베이스가 좀 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은 제조업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좀 더 유리는 하다. 그렇지만 너무 뭐 한국, 미국 구분은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삼성전자도 여쭤본 김에 네. 뭐 서학개미들이 또 테슬라도 많이 샀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테슬라는 이게 두 가지가 결합돼 있어요. 뭐냐면 유형제, 무형제가 같이 섞여 있어요. 되게 좀 독특한 기업인데 약간 그 애플 느낌이죠. 애플도 아이폰이란 유형제가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 그 무형제를 넣어버린 거죠. 앱스토어라는. 근데 테슬라도 비슷하죠. 뭐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랑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여기는 자기가, 그러니까 애플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요. 자기가 다 해요. 애플은 자기가 안 만들죠. 다 맡기죠. 그 폭스콘이라는 데 맡기는데 테슬라는 자기가 공장 다 짓잖아요.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조업 베이스에서는 만약에 환경이 바뀌었을 땐 테슬라가 더 유리한 국면이죠. 자기가 공장을 아예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건 맞는데 여기에 또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걸 넣어버렸잖아요. 그게 사실 소프트웨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유형제, 무형제가 섞여 있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좋게 봐요. 사실 테슬라 나쁘게는 안 보는데, 근데 지금 테슬라가 왜 이렇게 곤욕이냐면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경쟁자가 없었어요. 전기차.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경쟁자가 늘어납니다. 내년에 GM, 포드도 이제 만들고 현대차는 이미 잘 만들고 있고 저음도 나중에 일본 차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경쟁 강도에서, 그러니까 옛날처럼 혼자 독불장군일 땐 그냥 무한대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경쟁에서 사람들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이길 수 있을까? 애플 아이폰은 이겼죠. 근데 테슬라도 그럴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거죠. 그 일론 머스크 리스크 같아요. 요게 이거 왜냐하면 그 이런 기업이 좋은 점도 있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그 스티브 잡스가 안 죽었다면 지금 애플 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아니 그 스티브 잡스 좀 비슷해요 성격이. 굉장히 괴짜고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근데 그런 천재성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 팀 쿡이 이어받았잖아요. 근데 팀 쿡은 아시겠지만 천재가 아닙니다. 근데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급망 팍스콘에 맡기고 통제하고 돈 버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애플 아이폰을 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지를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좀 걱정되는 건 스티브 잡스였어요 여태까진. 이제 약간 관리용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젠 돈 벌잖아요. 실제 버니까 이제 이거를 고성장도 물론 좋아요. 확장도 좋지만 이제 애플 아이폰처럼 다져 나가야죠. 천천히 경쟁자도 들어오니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그게 아니라요.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계속 확장을 합니다. 저 스페이스 X도 있죠. 물론 뭐 잘하고 있어요. 태양광 사업. 근데 여기서 너무 욕심이 좀 과했던 게 갑자기 트위터로 인수했잖아요. 근데 트위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평가를 안 합니다. 돈 버는 회사도 아니고 크게. 그리고 거기서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 뭐 심각하죠. 거기다 그거 인수하려고 빚을 얼마나 저도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트위터가 한 달에 이자를 1조 원 이상 내야 되는데 이자만. 아니 이자가 1조예요. 그거 어디서 감당할 겁니까? 돈이라도 잘 벌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좀 욕심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도 들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건 뭐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이제부터는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를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니 시총 1000조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약간의 그 팀쿡형으로도 가미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이걸 검증하는 좀 시간들이 지금 막 너무 좀 어렵잖아요. 되게 환경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섣불리 테슬라가 이제 좋아질 겁니다. 이 정도 빠졌으니 올라갈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언젠간 좋아질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주주분이건 외부에서 투자하려고 고민하신 분들은 결국 테슬라가 이 경쟁에서 그걸 확실히 좀 이기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건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테슬라의 가치를 위해서 다른 데 한눈 안 팔고 경영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CEO 리스크를 좀 줄여줄지 이걸 확인하기 위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오너 리스크는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참 미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성공은 했는데 이제 조금 좀 약간 좀 스타일 바꿀 때도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미스터 마켓 2023 이 책에서 보면은 예, 다른 저자분들도 동의하시는 부분인데요. 대체로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인버스를 사는 건 좀 별로인 전략일까요? 근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건 다 알죠. 뭐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경기 침체 이제 강도의 문제인데 경기 침체가 시스템 리스크로 퍼져서 뭐 정말 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기업들이 부도나고 그럴 정도라면 뭐 물어보신 대로 인버스를 사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더 빠지겠죠. 뭐 지수 2000 깨질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진짜 미국이나 한국의 뭐 은행이나 이런 부채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망하는 거죠. 몇몇 기업들이. 그러면은 그건 정말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도 빠졌죠. 왜냐하면 물가나 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주가 빠졌지만 물가 금리 이게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면요 무조건 침체 옵니다. 금리를 하도 세게 올리니까. 반대로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봤잖아요. 경제는 망가지는데 제로 금리로 돈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몇 달 후에 경기가 확 살아났잖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튀어버리죠. 경기는 그냥 박살나고 있는데 주가 지수는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지금 그건 반대거든요. 경기가 망가지는 상황, 아직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닌데 침체로 내년에 갈 텐데 주가가 올해 먼저 다 빠져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침체 정도면
사실은 지수는 이미 다 선반영했다. 그래서 지수 저번에 2130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걸 깰 가능성 저는 별로 높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문제 뭐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 은행이 위험해진다. 이러면 깰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요. 그 미국의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를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보다 훨씬 낮아요. 예, 그리고 저축을 또 많이 해놨어요. 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어 보이고 미국 같은 나라는 침체는 오겠죠. 오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되기 전에 연준이 또 손을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저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지만 저는 정부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적절하게 또 개입을 해줬어요. 그 이제 신용 경색 문제가 발생하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이 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냥 돈이 넘쳐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하고 다르게 은행들이 규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리스크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 정부가 은행이 망하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모든 게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마 20년, 30년 전에 기억하시겠죠. IMF 터지고 나서 진짜 은행들 망했잖아요. 우리 그때 은행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지금 막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굉장히 세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행들은 배당도 막 규제 받아야 되고 함부로 막 여기저기 투자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돈은 잘 벌잖아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곳간에 돈이 막 쌓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행 리스크가 이게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고 또 은행들이 대출한 걸 제가 봤거든요. 대출했는데 LTV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LTV 60%면은 10억짜리면 6억까지 대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좀 위험해요. 그 정도 비율로 좀 많이 해놨는데 은행은 평균 LTV 비중이 가계대출 딱 봤더니 39% 정도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그 10억짜리면은 한 3억 9천 정도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출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대부분 가계대출이 부동산 아파트 담보대출이니까 담보가 일단 있어요. 예. 그 기업 대출이나 이런 거 자영업 대출도 이렇게 그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다 담보가 있는 대출들이에요. 또 전세도 요즘에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전세 대출도 대부분 이제 국가 뭐 보증기금 같은 데서 보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지만 그 실제 내용을 보시면 은행들은 다 이 안전판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할 일은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 정말 뭐 부동산 가격이 30% 40% 폭락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한국의 그런 뭐 약간의 침체는 올 수 있지만 뭐 우리 뭐 진짜 시스템 리스크 뭐 이런 게 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인버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그 인버스가 아니라 저는 레버리진 반대예요. 이 2배짜리는 그건 맞춰야 되거든요. 시장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한 배짜리 지수형 ETF 있잖아요. 근데 지수랑 똑같이 올라가는 거 있죠. 지금 그런 걸 좀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오히려 저는 역으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은행 얘기 말씀하셔서 저는 은행이 진짜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안전을? 근데 주가는 안 은행은 높은지 참. 돈은 잘 버는데 이제 고성장 산업도 아니고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요 정부가 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주 투자할 때는 은행은 이제 되게 편하긴 한데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은행 투자해가지고는 다만 배당을 정말 많이 주네요. 한 그렇죠. 7% 8%. 그래서 저는 은행은 어쨌든 뭐 성장 매력은 없더라도 충분한 그런 배당 투자 매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